어떤 사람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갈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체제 반대자. 어버이 수령에 반대했다. 그래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가혹한 인권 유린 체제라는 걸 생각해 보면 체제에 반대해서 잡혀갔다. 그건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는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 북한은 수용소에 가두는구나. 이 두 번째가 기상천외한 거죠. 혹은 반대 가능성이 있는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 관상을 딱 보면요. 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찬성할지 반대할지가 보이십니까? 그 가능성이 보이세요? 저를 딱 보시면 야, 저 목사는 김일성 되게 싫어하게 생겼다. 제 눈빛과 세포가 아주 종북을 미워하게 생겼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제가 입을 열어갖고 누군가를 욕할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그거 보이시면 저기 어디 가서 돗자리 하나 까셔야죠. 그 가능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북한의 말도 안 되는 조항입니다. 저 사람이 어버이 수령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래도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냥 감옥이 아니라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에. 어버이 수령에 대해서 불평하면 수령님이 정책을 잘못하셨네. 이러면 수용소에 갑니다. 그거 뭐 끔찍한 독재 체제니까 그거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어버이 수령에 대해서 저 사람이 불평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근데 당 간부가 쟤는 불평할 가능성이 있어 라고 쓰면 불평을 안 해도 잡아갑니다. 이게 북한 법이에요. 체제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끔찍하게 그 가족들. 그 다음 장면이요. 가족이 어느 정도냐면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딱 가면 정면에 목각이 있다 그럽니다. 그 생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용소에 들어가는 순간 정면에 적혀있는 글자. 종파분자나 계급의 적은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그들의 종자를 3대에 걸쳐서 완전히 그리고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1972년에 그때 일찌감치 김일성이 내린 명령입니다. 반대 가능성만 보여도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때까지 3대에 걸쳐서 그들의 종자를 완전히 그리고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할아버지가 술 한잔 마시고 좀 어버이 수령이 하시는 게 못마땅해? 한마디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주, 손녀까지 3대가 몽땅 잡혀가요. 그런 불평을 안 했는데도 잡혀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교포들이 있습니다. 한 9만 8천여 명이 북송선, 북한으로 가는 배를 타고 북조선을 향했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은 굉장한 애국자예요. 일본에 살면서 돈 번 사람,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살지 않겠다고 사회주의 조국으로 돌아가자. 이래서 전 재산을 북한한테 헌납했어요. 그리고 잘 사는 일본에서 배를 타고 가난한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대접을 잘해줘야 되죠. 그런데 째포, 제일교포 출신이다. 지금도 아주 차별과 격리의 대상이에요. 제일교포 출신 가운데 5명 가운데 1명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가능성. 무슨 가능성이죠? 일본에 살아봤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우월한지 그분들은 알죠. 일본이란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죠. 지금은 뭐 북한에 남한 방송도 보고 실상이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김일성 시절만 해도요.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가르쳤어요. 전 세계가 북한을 존경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김일성 시절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어요. 어떤 걸까요? 북한 유학생이 동독에 갔습니다. 그때는 동독, 서독 나눠져 있었죠? 동독이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웬만한 자본주의 국가보다 잘 살았어요.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제일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그 동독에 간 북한 유학생들이 행패를 부렸어요. 무슨 행패를 부렸을까요? 북한에서 뭐라고 배웠냐면은 전 세계가 어버이 수령을 존경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동독에 딱 가갖고 전 세계가 존경하니까 독일 사람들도 당연히 김일성을 존경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김일성은 얘기를 했는데, 아니 독일의 대학생이 김일성을 모릅니다. 동독 학생이. 이게 얼마나 열받는 일이에요. 전 세계가 존경하는 어버이 수령을 너는 왜 모르느냐. 이러고 북한 학생이 패어요.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집니다. 주체사상을 얘기했는데, 주체사상 토론하자 그랬는데, 저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데요. 주체사상을 모릅니다. 아니 전 세계가 다 아는 주체사상을 왜 너는 모르느냐. 열받아갖고 패어요. 그래서 조사받은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 북한이 폐쇄체제 다 가둬놓고 전 세계가 어버이 수령을 존경한다. 주체사상을 전 세계 대학에서 가르친다. 라고 거짓말로 세뇌를 시켰던 거죠. 그럼 그런 거짓말로 움직였던 체제인데 제일교포들은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요? 아유, 무슨 여기가 인민의 지상 낙원이고, 야, 일본이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아. 아, 일본 놈 그러면 그건 철천지 원수고 까부셔야 되는데요. 그 일본이 공화국보다 잘 산다고 실제로 말했다는 게 아니고요. 말할 가능성이 있죠. 왜? 일본에 살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교포들은 저놈들은 공화국보다 일본이 더 잘 산다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걸 겪었잖아요.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격리됐고, 대략 15%에서 20% 제일교포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끌려간 게 아니고 제일교포 가운데 일본이 잘 산다는 비밀을 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대까지 3대가 다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죠. 그 다음 장면이요.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정치범수용소에 갔느냐. 이게 되게 좀 모스크바에서 정신병 치료를 받을 때 찍은 사진이라 조금 얼굴이 좀 아파 보이고 푸석하지만 그 자세히 보면 꽤 미인입니다. 한때 북한 총각들,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했던 북한 최고의 여배우 성혜림입니다. 성혜림의 존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정치범수용소에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성혜림은 유부녀였습니다. 애까지 하나 있었어요. 이 유부녀 배우를 총각이 처음에 짝사랑을 했습니다. 이 총각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유부남이었던 여배우를 남편한테 뺏었어요. 그 결혼식도 안 올리고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대충 감이 잡히시죠? 이 성혜림이 누구냐? 김정은이 손에 의해 죽은 김정일의 큰아들, 김정남을 낳은 여자, 총각 김정일이 연모했던 연상의 여인, 북한 최고 여배우 성혜림입니다. 그럼 여러분, 위대하신 장군님께서 어버이 수령의 아들이 총각 시절에 유부녀를 사랑해갖고 애 있는 여자를 뺏어서 결혼식도 안 올리고 동거해갖고 애를 낳았다. 이게 공화국에 소문이 나면은 이게 참 뭐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나 미담은 못 되겠죠. 그러면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지도자 동지의 위신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성혜림의 학교 동창들, 친구들, 성혜림이라는 존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김일성 일가의 사생활을 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대까지 살던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요거는 1995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라는데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우상 화물을 제작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영화, 연극, 노래, 또 소설 이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각종 장르의 예술품들을 생산해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화물을 만들어내는 우상화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수대 창작서 책임비서다. 이런 북한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무슨 공보처, 교육부, 문화관광부 뭐 이런 데 장관이나 차관쯤 되는 아주 고위 공무원입니다. 이 높으신 양반께서 1995년에 직원들이랑 쭉 둘러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 장군님 변덕이 백두산 날씨 같으셔?
백두산 가보셨나요, 여러분? 그 백두산 산꼭대기 날씨가 하루 12번도 더 바뀝니다. 비 왔다가 막 햇빛 비쳤다가 구름 꼈다가 그게 무슨냐면 김정일이가 나는 예술로 통치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책에도 김정일의 정치를 감성 독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나는 인민의 감성을 이용해서 통치한다. 이 김정일이가 대단한 영화광입니다.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국에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 신상옥이라는 감독을 아예 납치까지 했어요. 그 한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을 납치해서 북한 영화를 막 만들게 해갖고 그때 북한 영화 수준이 많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북조선에 제대로 영화 만드는 감독이 없으니까 남한에 있는 세계적인 감독을 납치해서 영화 만들 정도로 영화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 예술 이런 거 엄청 좋아해서 영화 촬영하면 맨날 김정일이가 와서 지시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스토리가 재미가 없다. 이거 딴 거로 바꿔. 남자 배우, 쟤 연기 못하네. 딴 애로 바뀌어. 여배우, 마음에 안 들어. 딴 애로 바꿔. 매일매일 와가지고 남자 배우를 바꿔라. 그 다음날 와갖고 여자 배우를 바꿔라. 그 다음날 와갖고 대본을 바꿔라. 이런 영화 한 편 찍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장군님 그 말씀하신데 말을 어겼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 영화 한 편 찍는데도 맨날 지시를 내리시니까 아유, 이 장군님 변덕이 어떻게 백두산 날씨 같아가지고 이거 참 밑에 있는 실무자가 애로사항이 많다. 이 한마디 때문에 초급 당비서의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때 뿐만 아니고 그렇게 불평하는 말을 들었던 같은 술자리에 앉아 있었던 동료들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때까지 전부 다 수용소에 갔습니다. 1995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이때 김정일이가 열받아갖고 이놈들이 당 간부란 놈들이 술 먹으면서 내 욕을 해? 이래서 노동당에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북한 노동당 문서에 적힌 그대로 2명 이상이 모여서 술을 먹는 행위는 장군님께 반역하는 행위다. 와, 저는 목사니까 술을 안 먹습니다만은 아니 술을 그러니까 북한은 혼술의 세계적인 선진국이에요. 혼술은 북한이 만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2명 이상이 술을 먹는 건 장군님에 대한 반역이니까 술 먹으려면 혼자 먹으란 얘기잖아요. 그죠? 95년에 혼술을 창시한 대단한 체제입니다. 2명 이상이 술을 못 먹게 해갖고요. 실제로 95년 이후에는요. 2명 이상이 모이면 감시가 붙어요. 2명 이상 못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그 발단이 된 사건이 1995년 만수대 창작사 책임비서의 비극입니다. 그 다음 장면요. 이게 요즘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북한이 주체 사상의 내용은 스탈린주의고 그걸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해서 앞에 씌운 가면은 황장엽의 인간중심 철학. 요거를 인민들에게 보급을 하려고 봤더니요. 인민들한테 철학이다. 아유, 철학을 지겨워서 누가 공부를 합니까? 그렇다고 뭐 예술? 그거는 뭔가가 완성된 다음에 표현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예술을 즐길 여가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결국 주체사상을 어떤 형태로 보급됐다고 말씀드렸죠? 종교화시켰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파된 종교, 가장 강력한 종교, 기독교를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10계명이 있듯이 주체사상에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그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똑같은 말로 시작된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 이렇게 시작돼요. 근데 그 3조 6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재미삼아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똑같은 한국말인데 남한과 북한이 다른 표현이 있죠. 정중히 모시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에서 정중히 모신다는 말은 누구한테 적용이 돼요? 사람한테 적용되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스승님을 정중히 모셔야죠. 사람에게 쓴 이 단어가 북한에서는 종이 쪼가리 하나한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종입니다. 찢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만약 요 종이에 김일성 혹은 김정일 혹은 김정은의
사진이 딱 인쇄돼 있으면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라 뭐가 되죠?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이 종이가 모신 거예요.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조각을 정중히 모셔야죠.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사진이 박혀 있는 종이를 찢거나 꾸기면 유일사상 10대 원칙 3조 6항 위반자가 됩니다. 요 유일사상 10대 원칙 3조 6항을 실천하는 일을 정성사업이라 그래요. 정성을 다해서 감당해야죠. 왜? 김일성 사진 집집마다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정성을 다해서 닦아야 됩니다. 그걸 함부로 달았다간 여기 정중히 모시라고 그랬는데 그걸 정중히 안 모셨다간 큰일이 난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조항 때문에 수천 수만 건의 비극이 일어났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오토 원비어라는 미국 청년이 죽었죠. 북한에 갔다가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억류가 된 상태에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보내졌는데 보내지자마자 죽었어요. 그 오토 원비어가 왜 죽었느냐? 뭐 친구들끼리 내기를 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야, 너 북한 가면은 거기 붙어있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이런 거 하나 떼어갖고 와라. 그럼 그 세계적인 뭐라 해야 되나 희귀품이 되잖아요. 그거 떼어갖고 와서 팔면은 경매 사이트에 붙이면은 돈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그 우상화물, 초상화 요거 한 장 떼오면 뭐 10,000불인가 50,000불을 준다고 친구들이 제안을 했다. 그 젊은 친구가 장난삼아 그렇게 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 김일성, 김정일 사진 붙은 걸 떼어갖고 오는 거 이게 감옥 가서 21살짜리가 식물인간이 돼서 돌아올 만큼 엄청난 죄입니다. 요거 때문이죠.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부를 띄어가지고 공화국 바깥으로 갖고 가려고 그랬으니까 엄청난 죄가 됩니다. 이건 간첩죄로 걸리면 간첩죄도 걸리는 거고요. 반역죄도 걸리는 거고요. 21살 청년이 목숨을 대가로 결국 지불하게 됐죠. 뭐 또 다른 주장 가운데 하나가 미국 언론이 이런 얘기했어요. 오토 원비어가 신문지를 깔고 앉았는데 그 신문지에 김일성 혹은 김정일 혹은 김정은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박혀있는 신문지를 깔고 앉았다는 죄목으로 이 청년이 잡혀간 것 같다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뭐 그게 다 추측이지 그 현장을 딱 찍어놓은 CCTV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청년이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 원비어 사건을 통해서도 이 유일사상 10대 원칙 3조 6항이 북한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노동자들이 밖에서 노동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땅바닥에 식탁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게 됐어요. 여러분 그냥 앉으면 바지에 흙이 묻어서 지저분해지잖아요. 배고프니까 신문지를 펴고 앉았습니다. 그랬다가 정치범수용소에 3대에 걸쳐서 끌려가죠. 왜? 그 신문지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사진이 박혀 있겠죠. 우리 남한 신문에도 대통령 신문 가끔 나오잖아요. 대통령 사진이. 북한 신문에 매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신문지 가운데 주의 깊게 넘겨서 사진 없는 걸 골라서 깔고 앉았으면 괜찮은데요. 배고프니까 야 신문지 펴. 그러고 앉아서 먹으면 전부 다 잡혀갑니다. 사진 들어간 신문 깔고 앉았다는 죄목이죠. 북한의 어느 여교사였던 분이 고백하신 게 있는데요. 아침에 선생님들이 출근을 하면은 교무실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교무실 정중앙 제일 높은 곳에 김일성 사진이 딱 있죠. 선생님마다 당번이 있어요. 당번이신 선생님이 다른 분들이 딱 줄 맞춰갖고 도열해서 성스러운 표정으로 우러러보는 가운데 책상 위를 딛고 올라가요. 그 초상이 높은 데 있으니까 책상에 딱 올라가서 정성스럽게 그 김일성 사진에 닦아야 돼요. 액자를. 그게 어느 학교든지 어느 공장이든지 어느 단체 사업소든지 하루 일과의 시작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가정주부다 보니까 수건을 갖고 책상에 딱 올라가는데 요 책상에 먼지가 이렇게 꼈어요. 그 가정주부들이 좀 깔끔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먼지가 있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손에 수건 들고 있으니까 먼지를 한번 이렇게 닦은 겁니다. 그 먼지를 훔쳤다 그러죠. 먼지를 한번 훔치고 그걸 딱 접어서 어버이 수령의 초상을 닦으려고 하는 순간 지켜보던 선생님들이 일제히 반역자라고 외치면서 달겨들어가지고 동료를 정치범 수용소에 넘겨버렸어요.
어버이 수령의 사진을 책상에 먼지를 닦은 수건으로 또 닦아? 이거는 정중히 모시는 게 아니죠. 이건 정성사업 위반입니다. 아니 그럼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아니 같은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동료인데 그러니까 본능적인 행위, 자기도 내가 저기 올라가다가 먼지 있으면 닦아야지 생각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가정주부니까 먼지가 있길래 그냥 본능적으로 한 겁니다. 집에서 맨날 이렇게 청소하셨을 테니까요. 본능적인 행동을 가지고 왜 동료를 정치범 수용소에 쳐넣었을까요? 이 북한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정성사업 위반자를 목격하고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이 정성사업 위반자와 똑같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선생님이 먼지를 한번 훔친 수건으로 어버이 수령의 액자를 닦았는데 그걸 보고 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잡혀가요. 그거 내가 안 잡혀가려면 반역자 이러고 달겨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올해 나온 유엔 보고서에서도 신문지를 깔고 앉았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이 수용소에 끌려갔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 정성사업 위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남한에서도 참 진풍경으로 펼쳐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2003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한 응원단이 내려왔어요. 그냥 응원단인데 참 한국 언론이 또 뭐 선정적으로 미녀 응원단이다. 그래갖고 북한 미녀 응원단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대구 유니버시아드 때 북한 그 응원단이 남한까지 왔는데 어느 날 비가 내리는데 이 미녀들이 일제히 울음을 떠뜨리고 막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버스에서 뛰어내려가지고요. 비가 막 내리는데 그 비 속에 털컥 주저앉아갖고 통곡을 하고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왜 그랬냐면은 그 들어가는 숙소 입구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그 플랜카드에 북한의 모든 플랜카드는 당연히 장군님 사진이 들어가죠. 김정일의 사진이 거기 딱 박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남한에서는 사진 위에다가 이렇게 그 처마 같은 걸 안 해줘요. 남한은 플랜카드 위에다가 지붕을 안 씌웁니다. 그 남한 문화죠. 여러분 플랜카드 달고 지붕 씌운 거 봤습니까? 우린 그냥 플랜카드를 걸고 끝나요. 그 남한 공무원들이 그대로 사진 박힌 플랜카드를 걸어줬는데 문제는 뭐죠? 그 어버이 장군님 사진 들어갔으면 북한은 그 위에다가 지붕을 씌웁니다. 지붕 안 씌우는 바람에 플랜카드에 들어간 장군님이 비를 맞고 계시는 거예요. 그 버스 타고 버스 타던 여자들이 일제히 막 버스에서 뛰쳐내려가지고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장군님 비를 맞는다고 몸으로 그 플랜카드를 다 감쌌습니다. 자,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 체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 북한 응원단이 왜 눈물을 흘리면서 항의를 했을까요? 1번, 너무 장군님을 사랑해서. 진짜 장군님의 초상이 비 맞는 게 안타까워서 일까요? 아니면 2번,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갔다가는 제가 장군님 플랜카드가 비 맞는 걸 보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누가 신고를 하면요, 큰일이 납니다.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가는 엄청난 비극을 당해요. 여러분, 사랑해서일까요? 무서워서일까요? 정말 존경하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난 진심일까요? 아니면 공포와 두려움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그 북한 수용소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교화소라는 데는 우리나라의 형무소 같은 데입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이래서 잡혀가기도 하고 당 간부한테 밉보여서 잡혀가기도 하고 올해 유엔에서 발표한 북한 인권소에 보면 이 교화소 얘기를 좀 많이 썼어요. 그중에 올해 그 유엔 인권 보고서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시체를 함부로 훼손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함부로 훼손하는 거, 이거 끔찍한 일이죠. 거기 어디서 일어나냐면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일어나지만 일반 형무소인 교화소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뭐 도둑질하다가 잡혀갔다.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가족들이 소식이 없어서 거기 가보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니, 아무리 교도소에 갇혔어도 내 아들인데, 내 형제인데, 그 죽었으면 가족한테 통보를 해줘야죠. 공화국의 죄인인데 무슨 통보냐. 이러고
교화소에 갇힌 죄수가 죽었는데 가족한테 연락을 안 해줍니다. 시신이라도 달라, 장사 지내겠다. 그거 태워 없애버렸다는 거죠. 시신을 개 먹이로 주기도 하고 태워서 없애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신을, 수많은 시체를 함부로 훼손했다. 이게 이제 유엔 보고서에 적혀 있는 한 대목입니다. 교화소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혁명화 구역. 요거는 글자 그대로 요 놈을 붙잡아다가 강제 노동시키고 쥐도 잡아먹고 바퀴벌레도 잡아먹고 나무 껍질도 벗겨먹게 한 10년 고생시키면 혁명화돼서 제대로 된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혁명화 구역은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아주 신라같이 풀려날 가능성이 아주 적지만 있는 곳입니다. 혁명화가 잘 됐다 그러면 한 10년 만에 가끔 풀어주기도 해요. 그 수용소의 노래라는 책, 강철환이라는 분 들어보셨죠? 그 수용소 출신 강철환 선생 같은 분이 아마 혁명화 구역 출신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혁명화 구역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이 얘기 한마디 딱 하면은 그다음부터 밥맛을 잃어요. 혁명화 구역만 해도 쥐 잡아먹고 바퀴벌레 잡아먹고 나무 껍질 벗겨먹고 맨날 두들겨 맞는다니까요. 이건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비참한 곳인데 그 혁명화 구역 사람들한테 더 끔찍하게 공포를 줄 수 있는 말이 뭐냐? 완전 통제 구역입니다. 심지어 혁명화 구역에 있는 사람을 완전 통제 구역으로 옮기려 그러니까 옮겨가기 싫어서 자살했어요. 여러분, 북한 정치범수용소가 엄청 끔찍한 곳인데 그 끔찍한 곳의 결정판이에요. 쥐 잡아먹으면서 사는, 쥐를 한 마리 잡으면 부모하고 자식이 싸워요. 서로 먹으려고. 이게 포식하는 거기 때문에. 바퀴벌레 잡아먹고 나무 껍질 먹고 사는 혁명화 구역에서도 완전 통제구역 데려간다 그러면 자살합니다. 완전 통제구역으로 싣고 간다 그러면 너무 무서워갖고 미쳐요,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 통제구역은 이건 정말 북한 통치체제의 결정판.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완전 통제구역에 딱 들어가면 들어온 사람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날마다 복창시키는 말이 뭐냐?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는 사람이고 너희는 짐승이다. 그걸 끊임없이 세뇌시켜요. 너희들은 짐승이다.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짐승처럼 삽니다. 짐승 취급을 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다 만들어 놓고요. 진짜 공화국의 적들, 정말 어버이 수령에 대항한 자들, 그 후손들을 가둬놓는데요. 그 수용소의 바깥을 철조망을 쳐놨어요. 그 철조망에 전기가 없는 북한에서 거긴 또 전기를 아낌없이 투자해가지고 고압 전류를 흐르게 해요. 그러니까 철조망을 닿으면 사람이 타서 죽어요. 감전돼서. 그러니까 거기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통제 구역은 글자 그대로 완전 통제가 돼갖고 저기 사는 사람들의 비극, 비밀은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완전이란 말은 사람한테 붙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만입니다. 뭘 인간 주제에 완전히 통제를 합니까? 인간이 만든 건 분명히 뭔가 허술한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 완전 통제 구역에 태어났던 사람이 탈출했죠. 신동혁이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그 어떻게 탈출했느냐? 저 완전 구역에 북한이 아주 무술에 뛰어난 사범이 갇히게 돼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 아마 당의 어떤 그 무예를 갖고 대항하려 그랬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무예에 뛰어나니까 거기 들어가서도 다른 사람은 거기서 탈출할 생각도 못 하는데요. 뭐 이 무술하시는 분이니까 탈출할 계획을 딱 세우시고 신동혁이를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무술 사범이 먼저 탈출하다가 철조망에 걸려가지고 시체가 거기 딱 걸려서 타서 죽었습니다. 그 바람에 신동혁은 탈출했죠. 어떻게 탈출하죠? 여러분, 철조망에 고압전류가 흐르는데 시체가 하나 딱 걸려 있어요. 그 시체를 타 넘으면 되죠. 철조망을 건드리면 내가 타는데 시체를 그대로 기어오면, 내가 그 시체 위로만 내 몸이 그대로 닿으면 그럼 내가 안전할 수 있죠. 그 스승이 먼저 타 죽는 바람에 스승의 시체를 타 넘어서 철조망을 피하다가 마지막에 다리가 철조망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리는 좀 탔는데 결국은 살아났습니다. 그 신동혁의 증언에 의해서 완전 통제 구역의 비밀이 세상에 알리게 됐어요. 또 한 사람, 이 완전 통제 구역의 간수로 있었던 안명철이라는 북한 보위부원이 탈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기서 너희들은 짐승이고 나는 사람이다 이러고 그 죄수들을 관리하던 분이니까 완전 통제구역의 실상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비극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요, 이 신동혁이라는 완전 통제구역 태어난 청년인데 이분의 증언이 가짜다,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것은 완전 날조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도 내가 얘기한 게 일부 사실과 다르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얘기한 것 가운데 틀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틀린 걸 가지고 정치범 수용소 이거 다 수국 꼴통들이 조작해낸 거고 가짜다 라는 식으로 인터넷에 글들이 무수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뭐를 잘못 얘기했냐면요, 14호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14호가 아니었답니다. 뭐 12호인가 18호인가 그랬대요. 그 정도 실수는 저도 합니다. 제가 원래 1201호에 살다가 용인에서 서울로 이사 와서 1301호가 됐는데요. 가끔 주소를 쓸 때 지금도 1201호라고 쓸 때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 전화번호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번호도 헷갈릴 때가 있고요. 저는 맨날 헷갈리는 게 뭐 은행 자동이체 비밀번호, 그 다음에 또 뭐 통장 비밀번호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맨날 틀려가지고 은행 갈 때마다 맨날 새로 설정을 해요. 남자들이 그거 잘 까먹습니다. 그죠? 아니 그 수용소가 14호인지 18호인지 12호인지 그거 얼마든지 헷갈릴 수 있죠. 중요한 건 뭐죠? 수용소가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 수용소에서 손가락이 잘렸다는 아픈 경험이죠. 9살 때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려서 어지러질한 신동혁이가 당 간부의 지시를 받아서 재봉틀을 들어서 옮겼어요. 1층에서 2층을 올라갔는데 아예 못 먹은 어린애가 무거운 재봉틀을 들고 가니까 배고파서 영양실조에 어질어질했겠죠. 그래서 어질어질하다가 그만 재봉틀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재봉틀이 손상이 됐습니다. 이 짐승놈이 공화국의 재산을 손상시켰다는 죄목으로 손가락 마디 하나를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재봉틀 떨어뜨려서 손가락이 잘라지는 곳, 완전 통제구역입니다. 여기서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가 어느 날 선생님이 소지품 검사를 했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밀 이삭이 5개가 나온 겁니다. 가다가 곡식 나달 떨어진 걸 주워 쓸 수도 있고, 애가 배고프니까 남의 밀밭 같은 데서 이렇게 서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배고파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밀밭 이렇게 서리를 해가지고 바리새인이 그거 갖고 막 따지고 이렇게 옥신각신한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죠. 그 예수님이 뭐 12제자를 수용소에 가둬놓고 구기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받아서 잘 먹고 잘 살던 12제자도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밀이삭 따는 건데, 수용소에 있는 9살짜리 여자애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걸 줬든지 땄겠어요. 소지품 검사에서 밀이삭 5개가 나오니까 도둑 XX 이러면서 선생님이 애를 앞에다 놓고 머리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몽둥이로. 1시간 반을 머리를 때렸더니 애가 기절해가지고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짐승이 죽었으니까 그건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죠. 살인. 그건 사람을 죽인 게 살인이죠. 정치범 수용소에 사람 죽인 건 적용이 안 됩니다. 신동혁이 이렇게 썼어요. 내가 뉴스를 보기로는 아프리카 나라들도 빈곤과 굶주림에 허덕이며 산다고 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도 엉덩이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다니지는 않는다. 그렇죠? 옛날에 타잔 시대나 빨개 벗고 다녔지 요즘 다 가면 바지 치마 다 입고 다니죠. 북한 사회는 겨울에 입은 바지가 해져서 꿰매기를 계속하다 보니 더 이상 바느질할 자리가 없어서 새빨간 엉덩이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다닌다. 이거 완전 통제구역입니다. 옷은 사람한테 주는 거지 누가 짐승한테 옷을 줘요. 옷 한 벌을 30년 입으면 다 찢어져 갖고 한겨울에 어른들이 엉덩이를 다 드러내고 다닌다는 얘기죠. 추운 겨울에도 신발이 없어 발 잔등까지 다 보이는 천쪼가리만을 발목에다 감고 다닌다. 그러다가 발이 얼어 결국은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 죽은 사람이 내가 본 것만 7명이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 완전 통제구역에 북한 당국이 실제로 적용하는 정책이 종자씨 말리기 작전입니다. 이 짐승, 어버이 수령에 반항한 자는 후손을
끊어버리는 거죠. 가족이란 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통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결혼이 금지됩니다. 근데 당 간부에게 충성을 다 바치거나 특히 그 수용소를 탈출하려는 자를 밀고 했을 경우에 특별 포상으로 결혼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시키느냐?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연애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당 간부가 정해줍니다. 너하고 너는 일을 특별히 잘했으니까 결혼해라. 당 간부의 명령에 의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하면 어떻게 사느냐? 1년 가운데 5일을 같이 잡니다. 낮에는 각자 가서 일해요. 밤에만 5일 동안 같이 자요. 그러다가 애가 생기면 애가 어렸을 때 조금 돌봐주다가 젖을 띠게 되면 역시 또 어머니랑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요 1년에 5일을 같이 삽니다. 그것도 밤에 잠만 같이 자요. 그래가지고는 정이 생기겠어요? 더군다나 엄마나 아버지나 맨날 두들겨 맞고 일해갖고 힘들어요. 신동엽이 이렇게 썼어요. 나는 부자지간의 애틋한 정을 느끼지 못하였다. 1년에 5일 잠만 같이 자는 아빠한테 무슨 정이 생기겠습니까? 단지 저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생각만 들 뿐 아버지께 찾아가고 싶거나 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어머니께도 특별한 정을 느낀 적이 없어서 매달리거나 하는 건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 관리소 분위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떠올려도 애틋하거나 더 보고 싶거나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를 혼낼 때 주위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사정없이 때리곤 하셨다. 왜 그렇게 나를 심하게 대하셨을까? 아마 관리소에 있는 사람의 80% 정도는 부모에 대해서 나처럼 느낄 것이다. 특히 나는 어머니라고 했을 때 나를 낳아준 엄마에 대한 감정이 아픈 상처로만 남아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딱 태어나서 처음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이 얘기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천륜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 낳아준 엄마, 아빠 이름을 제일 먼저 배우고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게 되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 천륜을 끊었어요. 엄마, 아빠보다 김일성 원수님이란 단어를 먼저 알도록 가르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예 가족을 없애버려갖고 1년에 5일 밤에 잠만 같이 자니까 하루 종일 시달리고 와서 집에 와갖고 잠자고 싶죠. 애가 자꾸 보채면 피곤한데 애가 보채니까 사정없이 때리는 거죠. 혈육의 정마저 끊어버린 가족을 없앤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너희 부모가 혹시 탈출을 모의하면 신고하라. 이거는 공산주의 기본입니다. 옛날 소련에서도요. 소련 전역에 동상이 있었어요. 어떤 동상이죠? 아버지를 고발한 소년, 엄마를 고발한 소녀. 당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당에 반역하는 부모를 고발한 9살짜리, 10살짜리 그걸 잘했다고. 자기 엄마 아버지 죽게 만든 사람들을 잘했다고요. 동상 세워놓은 체제가 공산주의. 북한 지금도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니네 엄마 아버지가 탈출하려고 해서 네가 신고하면은 엄청난 상을 내린다. 신동엽이 그 교육을 받아갖고 어느 날 집에 딱 왔더니 엄마하고 형이 탈출을 모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죠. 신동엽의 신고에 의해서 그 어머니와 형이 모진 고문을 신동엽이 보는 앞에서 고문당하고 비참하게 수용소에 죽습니다. 그리고 신동엽 풀려났느냐? 신고하면 상 줄 줄 알고 신고했는데요. 고 공산당 간부가 신동엽이 신고했다 그러면 신동엽이 상을 받는데 그게 아니고 저 일가족이 탈출 모의라는 걸 내가 적발했다. 이러면 내가 상을 받잖아요. 그 공로를 가로채기 위해서 신동엽 어머니와 형의 모의를 가족의 모의로 둔갑시켰어요. 그럼 신동엽은 밀고자가 아니라 이 음모의 참여자가 되죠. 그래서 어린애를 붙잡아 놓고 고문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이제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저렇게 어린애를 불로 이렇게 지져가지고 애가 몸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사타구니를 쇠로 달군 쇠꼬챙이로 찔러가지고 저희 그림에 나오죠. 사타구니를 딱 찍어갖고 이 불 때문에 몸을 비틀지 못하게 고정을 시켰죠. 지금도 사진이 이게 흑백이라 좀 잘 안 보이는데 그 불고문 흉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엄마랑 동생을 신고해서 죽게 만들고도 그게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엄마라는 게 뭐냐? 엄마. 그 뭐죠? 나를 때리는 사람.
닥친 대로 때리는 사람, 아픈 사람, 그게 엄마인 줄 알았던 거예요. 왜? 거기는 엄마들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딱 와서 보니까 엄마, 와, 이게 엄청 사랑해주는 존재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막 목숨까지 거는 존재예요. 엄마라는 분이 이런 분들이고 엄마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엄마라는 말은 알았지만 엄마의 실체를 몰랐죠. 한국에 와서야, 야, 이런 분이 엄마구나. 나를 낳아주신 분이구나. 몇 년이 지난 다음에야, 아, 내가 엄마하고 형을 고발한 게 그게 잘못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참 이게 정치범 수용소의 가장 끔찍한 비극입니다. 이 신동혁을 조사를 하면서 북한 체제에 굉장히 새로운 점들이 많이 밝혀졌어요. 예를 들어서 신동혁이가 한국말을 할까요? 미국말을 할까요? 당연히 한국말을 하죠. 근데 수용소에 쓰는 말과 일반 북한 사회에서 쓰는 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한국말을 하는데 신동혁이 쓰는 말이 있고요. 안 쓰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뭔지 모릅니다. 수용소에서는 그런 한국말을 안 써요. 한국 사람끼리 모여 있는데 우리 남한에서 한국 사람들이 거의 매일 쓰는 말을 북한의 수용소에서는 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그 신동혁이 모르는 단어가 뭐냐? 그걸 쫙 분석해 보면 북한 정치범이 어떤 수용소가 어떤 체제인지가 나오죠. 이런 말 자체가 없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신동혁이 남한 와서 처음 들은 말이 사랑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용소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일이 있을까요? 거기 아예 결혼도 못 시키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엄마 부모가 애 패기만 하는데 뭘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국 사람인데. 행복하다. 수용소에서 행복하다는 말을 엄마가 애기한테 가르쳐 줄 일이 있겠어요? 대개 말을 엄마 아빠한테 배우잖아요. 수용소에서는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거기서 행복하다는 말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누가 행복한데요? 즐겁다, 억울하다, 이런 말 절대 안 가르쳐요. 네가 억울한 거야, 억울하게 당하는 거야. 뭘 억울합니까? 넌 짐승이니까 당해도 싸, 이렇게 가르치죠. 이게 한국말인데 신동혁이 남한 와서 배운 말입니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즐겁다, 억울하다, 저항한다. 자, 북한의 수많은 비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 대량아사 400만이 굶어 죽은 사건과 100만 명 이상이 갇혀 있었고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됐고 지금도 한 20만 명 갇혀 있는 현재 진행형인 정치범 수용소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면 북한을 자극하는 거다. 뭐 굶어 죽었대니 정치범 수용소니 인권유린이니 자꾸 그렇게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 기분 나쁘게 하면은 평화가 깨지니까 전쟁 날지도 모르니까 북한을 자극하는 북한 인권 문제는 거론하지 말자. 사랑한다는 단어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랑한다는 말조차 모르게 만든 그 체제, 그 독재자들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 인권 문제는 거론하지 말자. 과연 그게 정의로운 말일까요? 그게 소위 진보고 그게 소위 평화입니까? 또 하나, 이렇게 인민을 굶겨 죽이고 말 안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 안 들을 가능성 있는 사람과 그 가족까지 정치범 수용소에 쳐넣는 그 체제를 향해서 그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해서 바친 혈세를 지원해야 된다. 저 정권에 햇볕을 비춰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 평화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갖다 줘갖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고생해서 번 돈 국가에 세금 내면 그 돈을 햇볕을 비춰주기 위해서 북한 정권에 듬뿍듬뿍 퍼다 줘서 저 북한 정권이 힘을 내서 인민들 굶겨 죽이고 인민들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수용소 도망 못 가게 잘 관리하도록 저 정권 체제 유지비를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퍼다 주어야 된다. 그게 평화고 그게 민족이고 그게 통일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이게 옳은 겁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평화라는 것이 진보라는 것이 과연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올까요? 누구를 위한 평화인가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사람 평화롭겠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평화롭겠습니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버이 수령에 대한 말할 가능성만 있어도 수용소에 끌려가요. 북한 주민들은 말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300만이 굶어 죽을 때 굶어 죽은 사람 시체 옆에 뭐가 있었을까요? 술병이 있었어요. 요즘 북한 주민들 영양실조 상태거든요. 집집마다 뭐가 있을까요? 마약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남한 사람 이해를 못하죠. 아니, 술은 있는데 쌀이 없어요. 이게 싫어합니다. 술 마시다가 굶어 돌아가셨어요. 왜? 술은 양식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술 살 돈으로 쌀을 사지, 마약 살 돈으로 쌀을 사죠. 이게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모르는 겁니다. 탈북자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굶어 죽은 시체 옆에 술병이 있냐고. 진짜 술병이 다 있거든요. 술로 버티다가 굶어 죽었어요. 아니, 그 술 살 돈으로 쌀 사서 밥해 먹지 왜 술 먹다가 죽었을까요? 말 못하는 자, 어버이 수령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는, 조금이라도 불만의 기색만 보여도 3대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체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30년, 4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불안하겠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술이라도 한 잔 마시지 못하면 못 견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 끔찍한 체제에서 버티려면 맨정신으로 못 버팁니다. 마약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밥은 못 먹어도 술은 먹어야 되는 거고요. 굶어 죽은 시체 옆에도 마약은 있는 겁니다. 말 못하게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느낌을 말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빛깔을 낼 수 없어요. 어버이 수령의 빛깔에 나는 죽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체제에 사는 2천만 북한 주민도 하나님이 지은 영혼입니다. 그 사람 안에 영혼이 있지 않겠어요? 영혼이 칠식당해요. 그냥 그분들이 술 드시고 마약 드시고 굶어 죽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영혼이란 소리예요. 그게 나는 사람이라는 절규입니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는 어버이 수령 만세 그러면서 평생 살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거는 기계나 그럴 수 있죠.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아니, 북한 주민이라고 사랑을 모르겠어요? 진실을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말을 못해요. 그 영혼에 질식할 것 같은 고통, 술이나 마약이라도 해야 버티는 겁니다.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제가 수많은 종류의 고독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옛날에 상담 공부할 때. 근데 제가 읽었던 가장 몸서리 쳐지는 고독한 자의 글은 북한 수용소에 갇혀있는 분들이 쓰신 글. 그 끔찍한 체제 속에서 쥐 잡아먹고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한다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세상에 우리의 이 고뇌를, 이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있을까? 라고 고민했다는 그 수용소 계셨던 분들의 글을 보면은 와,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몸서리친 고독이죠. 북한 수용소의 고독. 굶어 죽어가는 자의 고독. 내가 굶어서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죽을 때 같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랑했던 남편 아내도 죽을 때 혼자 죽는 거거든요. 자식들 두고 죽어야 되거든요. 굶어 죽어가는 동포들의 고독. 북한은 말 못하게 하는 체제고 사람을 외롭게 하는 체제죠. 그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 말고 평화를 외쳐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모든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이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입을 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자를 위해서 말해야 돼요. 정치범 수용소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억울하다는 말도 모르는데, 억울하다는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억울하다고 말하겠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2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말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말하면 애국자고 말 못하면 그냥 평범한 시민이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특별한 소명자고 말 안 하는 사람은 평범한 교인이고,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너는 그랬습니다. 너는.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명령이죠.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사람,
그 외롭고 처절한 고독 속에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는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송사가 그거잖아요. 재판하는 거. 뭐가 옳으냐? 뭐가 정의냐? 판단하는 게 송사죠.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그걸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